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한국은행이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또 다시 유지했습니다. 최근 가계부채와 또 서울 부동산 가격이 심상치 않으면서 신중 기조가 더욱 뚜렷해진 건데요. 하지만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한 상황이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처방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자, 언제부터인가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 우산장수, 집신장수 아들리기처럼 어려운 문제가 됐습니다. 이 난제들 하느냐 어떻게 풀어내면 좋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NH금융연구소 조영무 소장 나오셨고요. 또 한양대 경제학부 주동현 교수, 또 서강대 경제학부 손성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디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일단 이번 결정에 대한 총평부터 듣겠습니다. 소장님. 금통위를 앞두고 질문을 많이 받았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 대상 금통위 폴도 있었고, 근데 일관되게 이번에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응답을 드려왔고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의 응답이 대부분 그랬던 것 같고, 그러면서 보면은 예상되었고 놀랍지 않은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한국은행 통화정책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네. 제가 그동안에 보고 느꼈었던 한국은행의 분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론이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앞서도 진행자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가계부채 그리고 부동산 가격 그리고 미 연준의 통화정책 흐름 이러한 여러 요인들을 감안했을 때 뭐 금리를 내리기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거기에 부합되는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시 또 금리를 내리기엔 하는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조 교수님? 네, 지금 앵커님 오프닝 멘트에서 집신 장수 그리고 이제 남학신 그 장수 아들들을 둔 어머니 같은 상황이 지금 한국은행이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게 지금 한국은행이 정책 수단이 단기금리 하나인 거죠. 그런데 이제 목표는 물가도 잡아야 되고 경기도 부양해야 되고 금융 안정도 봐야 되고 이렇게 정책 목표가 많으면 그럼 그 정책 목표에 해당하는 정책 수단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팀버게너 법칙이라고 목표가 여러 개면은 그 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정책 수단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정부가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한국은행이 이 세 개를 하나의 수단으로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듯한 느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지금 주택하고 가계부채 같은 경우 같은 이제 금융안정 이슈는 지금 금융당국이 거시건조성 정책 수단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경기는 어쨌거나 재정으로 또 대응을 해주는 면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여러 정책 목표 중에서 좀 물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살짝 물가 불안 조짐이 이제 보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금융 안정도 고려된 부분이 있겠지만 정부 정책에 이제 공조를 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이게 자극할 수 있는 이 금리 인하 선택은 이번에는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손 교수님은 이번에 금리를 그대로 유지한 핵심적인 배경 꼽자면 뭐가 있다고 보세요? 예,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 경기와 물가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그 경기만 보면은 당장 낮춰야 되겠지만 문제는 물가입니다. 근데 네. 전반적으로 뭐 환율이나 유가 안정 등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동산, 가계대출 그리고 또 식품 부문에서 물가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대규모 소비 쿠폰으로 인한 그 재정 확장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이 상황에서 금리까지 낮추는 통화 정책을 쓴다면 좀 부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국은행 통화 정책은 그 기준 금리를 제시하는 것도 물론 역할이지만 경제 주체들에게 시그널을 제공하는 것도 또 중요한 역할인데 지금 뭐 가계부채 이런 걸 보면 사실 금리를 뭐 좀 올려서 억누르야 되지만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올리진 않더라도 이번에 동결했다. 이거는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신경 쓰고 있다. 이런 시그널을 주었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한 텀 쉬고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오늘 금통위가 이제 있기 전에 부동산 시장이 워낙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집값이 이상 급등을 했고 여기에 따른 이제 아주 초강력 대출 규제도 정부 차원에서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전망이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집값 급등세가 좀 안정될까, 잡힐까, 급한 불은 끌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금리를 올린 것도 아닌데 동결해서 집값이 잡힌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좀 너무 센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급한 불은 끌까? 로 약간 수정했는데 그거를 또 근데 앞서 교수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달성해야 되는 목표는 여러 가지인데 가계빚도 잡아야 되겠고 집값도 잡아야 되겠고 물가도 신경 쓰이고 미국은 또 생각처럼 금리 안 내려주고 근데 경기는 썩 좋은 것 같지는 않고 근데 할 수 있는 것은 뭐 물론 뭐 자금 대출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정책 네.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거 수단 하나뿐인데 결국은 이렇게 달성해야 되는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에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지금 어느 요소를 가장 중시할 것인가 웨이트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물가도 영향을 줬겠고 뭐 미국의 통화 정책도 영향을 줬겠고 하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계 부채 그리고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은 주택 가격이 꽤 오르고 있었고 그것의 네.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웨이트가 훨씬 더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진행자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미국이든 한국이든 네. 정책금리 인하는 시작을 했지만 네. 기대들 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빨리 많이 못 내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 네.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한 연장선상에서의 결정이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앞서 달성해야 되는 여러 가지 목표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기 흐름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도리어 왜 금리를 안 낮췄을까 낮추면 도움이 되었을 텐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통화 정책의 우선 순위에 있어서는 다른 부분이 더 고려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집값이 오르는 데 있어 여러 기대 심리들이 작용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앞으로 한국은행은 추세적으로 금리를 이제 내릴 거야. 인하 추세로 접어들어서 피보 시작됐어. 이런 기대 심리가 있었단 말이죠. 그걸 이창용 총재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몇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단 멈춰 세웠잖아요. 인하 추세를. 그럼 이제 시장에는 이제 하나의 시그널로 이게 받아들여질까? 생각보다 빠르지 않을 것 같네. 너무 이게 기대를 높여서는 안 될 것 같네. 이런 식으로 시장이 좀 받아들일까? 이런 부분이 궁금한 거죠. 예,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있고 거시 건전성 정책이 있고 이제 네. 재정 정책이 있는데 이제 특히 통화 정책하고 거시 건전성 정책은 겹치는 이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충격의 종류에 따라서 그 두 정책이 상충하기도 하고 이게 같은 방향으로 효과적으로 서로 작용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두 정책의 근데 그 정책 주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공조적으로 운영이 되기가 두 정책 기관 사이에서 그 정책 목표를 위해서 공조적으로 운영되는 게 쉽지 않은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에 어쨌거나 정부가 거시건전성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이제 강력하게 이제 규제를 했고, 무거운으로 캡을 그냥 예, 씌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뭐 그 일단 시장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효과, 그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정책이 있었는데 그게 효과가 크지 않았다라는 이제 회의적인 시각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강력한 정책이고 대통령이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뭐 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뭐 지금 정확히 맛배기에 왜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그랬나요? 하셨죠. 네, 그래서 뭐 앞으로 대책 많다. 이제 이게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국은 말로 정책의 최종 책임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심리적으로는 이제 강력한 이제 효과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식 시장이 이렇게 나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정부는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아주 그 오래된 이 문제인데 지금 자산을 금융 자산보다는 부동산 쪽에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이 주택 가격 상승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도 큰 거고 그래서 일단 정부가 금융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집으로 재테크를 하게 하지 않겠다 이제라는 의지도 또 표명을 했고 하니까
일단은 그 영끌 심리, 그 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하는 네. 이런 무리하고 이 무리한 형태의 어떤 그 주택에 올인하는 이런 그 투자 이런 것들은 뭐 일단은 현재 그 정권이 초기 상황이니까 좀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고 거기에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을 통해서 협조하는 쪽으로 그 정책이 결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예,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래도 주택 가격은 그 최근의 급등세는 진정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해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다 맞아 떨어져서요. 이게 일종의 정책 공조가 이루어진 것이다라고도 보여져요, 송 교수님. 예, 그 정책 공조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맞고 또 요새 약간 한풀 꺾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맞는 것 같고 또 부동산이 급등락을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끌을 하려고 하는 심리가 잡히기를 저 개인적으로도 토망하고 있지만 네. 저는 이게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궁극적으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의 가격은 통화량의 증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올해 추경으로 대규모 소비 쿠폰이 발급될 것이고 또 정부의 성격상 내년 내후년에도 이 재정 지출이 뭐 줄어들거나 아니면 유지되기보다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아까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뭐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올해 연초에 비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크게 뭐 추경 때문에 뭐 약간 오르긴 했지만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 갑자기 금리 인상 사이클로 갑자기 빠른 시일 내에 바뀔 가능성도 없다는 걸 봤을 때 통화 정책, 재정 정책 모두 다 통화량은 늘어나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근데 이 늘어난 돈이 뭐 당연히 주식 시장이나 이런 좀 더 건전한 그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흘러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6.27 대책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으로 되도록 흘러가지 않도록 막고 있지만 이거를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심리적인 이유인데요. 과거 그 민주당 정부에서 집값이 크게 오를 때 이거를 수요 억제 정책만으로 잡아보려고 했던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처음에 한두 번은 처음 좀 약발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이것이 계속 될수록 오히려 이거 더 오르나 보다 이런 좀 잘못된 시그널링을 오히려 준 바도 있었고 어떤 규제 지역을 지정을 하면은 오를 곳 찍어주나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아주 획기적인 공급 확대 정책이나 이런 것이 같이 수반되거나 아니면은 좀 극단적으로 경기가 완전히 망가져서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수요 억제 정책만으로 이 심리를 잡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이 6.27 규제가 비율 규제가 아니라 금액 규제라는 면에서 이거는 그 뭐 고가 주택일수록 규제 강도가 커지는 그런 효과는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5억, 20억 하는 그런 초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매수세가 좀 꺾일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데 이 6억 원의 주택담보대출로 매수 가능한 그런 지역으로 수요가 쏠리는 일종의 풍선 효과도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거보다 약간 위에 있는 급지에서 호가를 또 올리고 그럼 다른 데서 또 올리고 이런 연쇄 반응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정말 이 부동산 시장이나 가계대출이 안정되길 바라지만 수요 억제 대책만으로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송 교수님 말대로 수요 억제만으로 집값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또 경기를 생각해서 원하는 만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만큼 못 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지금 주담대 뭐 가계부채 늘어나는 추이나 이런 것들도 최근에 나왔지만 7, 8월까지는 계속 증가세가 유지될 거라고 하고 좀 제가 미시적으로 여쭤보면 지금 올해 금토위가 80, 11 세 번 남았잖아요. 근데 가계부채 증가세 꺾이지 않고 집값 생각보다 일시적으로 뭐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잡히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제 얼마나 더 그럼 한국은행이 그 부담 없이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 갑자기 드는 생각.
추가적인 금리 인하 여력 또는 네.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의 정책 금리 조정에 대한 전망 네. 질문 아니, 같습니다. 집값이 발목을 잡는다면 그 조건. 하에. 집값이 발목을 잡는다면 우선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 네. 그 부분을 꼭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네. 앞서 말씀을 주시면서 교수님께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말씀을 해주셨다고 봅니다. 돈의 양, 유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결국은 주택, 집도 재화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이 부분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온 것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접어들었지만 지난해 네. 가을 이후에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을 때 코로나를 거치면서 대거 풀렸었던 돈의 양이 충분히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요. 예. 그런 가운데서 사실은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인 겁니다. 한마디로 저는 여전히 금융시장에 자산시장에 풀려있는 돈의 양은 많다고 봅니다. 결국은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에 하는 문제인데 사실 돈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죠. 투자 수익률이 높은 곳을 찾아서 또는 불안감이 높을 때는 보다 더 안전한 곳을 찾아서 그냥 스스로 움직인다라고 봅니다. 그러한 면에서 정책이 아주 세부적으로 정치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원하는 대로 돈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수급과 관련을 해서는 이것도 뭐 예전부터 말씀을 드려왔던 건데 과거 경험으로 볼 때 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들, 집값이 많이 오르고 관심에 초점이 되는 지역들을 본다면 과거에 그러한 지역들까지도 의미 있게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았었던 시기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그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 지역에 의미 있는 정도의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주택 공급에 대한 계획이 발표가 되었고 실제로 공급이 이루어졌던 시기입니다. 과거 신도시라던가 또는 국민행복기금과 이런 보금자리 뭐 이런 정책이 이루어졌던 때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여전히 공급 정책이 중요하다. 특히 관심의 초점이 되는 지역에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느 정도의 주택이 어느 지역에 공급이 될 건지를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수급은 여전히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종합적인 요인들을 놓고 보았을 때 그러면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저는 아직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대들 하시는 것보다도 한국은행이 빨리 많이 못 낮추고 있을 뿐이지 한국의 경기 흐름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낮춰야 될 필요성이 제기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처럼 빠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제 전망은 4분기에 한 차례 정도의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 차례, 지금 3번 금통이 남은 것 중에 한 차례 정도 한 차례. 추가 인하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군요. 물가 측면에서 이번엔 좀 짚어볼게요. 지난달 물가가 1% 후반대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지난달 물가가 다시 2%대로 올라서면서 이상하네? 약간 이거 이상 신호인가? 이제 물가 다시 걱정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도 보시더라고요. 일단 지금 물가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먼저 여쭙겠습니다. 6월 물가 상승률 2.2% 2.2. 나온 네. 거죠. 한국은행의 그 인플레이션 타겟팅은 2%를 중심으로 하는 거고, 이게 언론에서는 좀 다소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물론 네. 이제 대통령도 또 특히 이게 생활 물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은데 생활 물가까지 오르면 이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언론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 네. 일단 이제 물가 현재 상황을 가지고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일인가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좀 하는데 이제 물가 상승 요인을 이제 수요 측면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비용 측면에서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제 최근에 그 정부 쪽의 그 의견을 들어보면은 이게 지금 비용 쪽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제 지금 추경 아까 송 교수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추경 집행하고 이러면은 또 이 사람들이 어쨌거나 가서 그 소상공인들 영업장이나 이런 데서 돈을 쓰기 시작하면은 또 추가적으로 이 수요 측면에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
에서 이 억제를 하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관리를 하는 게 이제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비용, 일단은 사실은 정책이 그 경기 부양 정책은 물가도 상승을 시키고 생산도 상승을 시키는 뭐 그런 쪽으로 작동을 하는 충격이기 때문에 뭐 네. 거기에서의 물가 상승을 피할 방법은, 이 정책을 하고 있으면서 재정 확대 정책을 하고 있으면서 그걸 피할 방법은 없고, 지금 현재 그 지적되는 비용 측면에서의 그 물가 상승 요인, 이제 요거는 정부가 뭐 사실은 시장에서 해결이 되면 제일 좋기는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누적되면 곤란하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정부가 이제까지 어떤 그 특히 서민의 삶과 관련해서 어떤 그 물가는 어느 정도 개입을 뭐 하는 것이 네. 받아들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단은 그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억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2.2% 지난달 평균 상승률 나온 거는 걱정할 만한 수치는 아니다. 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뭐 2% 내외에서 움직인 게 뭐 물론 이제 그게 비용 측면이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비용 측면에 의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정책 당국에게 이게 지금 그 정책 딜레마를 일으키는 상황인, 아주 작은 규모지만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게 네. 되면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이런 딜레마적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니까 곤란한 측면이 있지만, 물가 상승률 2.2% 자체 가지고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그 2022년이었나요? 네. 인플레이션 급속도로 그 심할 올라갔을 때 네, 5% 이상 그렇게 했었어요. 그때처럼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아직까지는?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네. 언론에서 이걸 계속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강화시키면 지금 수요 측면까지 겹치면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은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비용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요인은 억제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좀 어렵게 저희 시청자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추경이 이제 곧 소비 쿠폰도 이제 이달부터 집행되고 하면 10조 원 이상의 일단 소비 쿠폰이 풀리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물가를 자극할 여지도 있겠네요. 일단 지금 수요가 많이 기준치 이하라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진작시킬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2.2%까지 올라선 상태에서 만약에 이달 다음 달까지 만약에 물가 추이를 본다면, 효과가 나타난다고 가정한다면 그건 또 다른 얘기 아닌가요? 예,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현재까지의 2.2%는 그렇죠. 크게 현재까지. 우려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인데, 앞으로 돈이 많이 풀릴 일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풀렸을 때 물가가 오르는 거는 마치 밥을 먹었더니 배가 부르다라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그 NBER, 그 전미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코로나19 때 미국에서 대규모 현금 지원과 그 경기부양책이 있었는데, 네. 이것이 인플레이션율을 2에서 3%포인트 추가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에서 3%? 예, 2021년이나 2022년에 미국의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4에서 5% 정도였다는 것을 보면 그중에 절반 이상이 이 재정 지출에 의한 그 효과였다는 그런 뜻이지요. 한국에서도 2020년이랑 21년에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이런 이름으로 대규모 재정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때 한국은행이나 KDI에서 이 효과를 분석한 연구를 보면, 미국에서는 이 재정 정책이 인플레이션의 50% 이상을 설명했다고 하는데, 한국은 그 정도는 아니었고, 말씀하셨지만 공급 측의 요인이 훨씬 더 컸고, 하지만 30% 정도는 이런 재난지원금과 같은 그 재정 지출, 그 수요 측 원인으로 됐다고 그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네. 2022년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5.1%였는데 이 중에 30%를 이런 재정 지출이 기여했다고 보면은 그것은 한 1.5%포인트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예상되어 있는 뭐 1차, 2차 소비 쿠폰, 이거의 예산 규모도 2020년, 21년의 재난지원금과 비슷하고
또 3, 4개월 내에 다 써야 된다는 이런 기한을 주어졌다는 것도 네, 맞아요. 비슷하다는 점에서 이번에 그 재정 지출도 비슷한 효과를 낼 거라고 가정한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네. 1년, 2년 후에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지수, 물가 상승률의 한 1.5%포인트 정도는 이것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약간 넌센스라고 보여지는 거는 이제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제 아까 2.2%에 대한 물가 상승률에 대한 문제 없다. 근데 이제 사실 체감하는 입장에서는 체감 물가 입장에서는 여전히 높다라는 판단이 되고 아까 스태그플레이션 말씀하셨지만 사실 일반 서민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지금 이제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한 지지도도 일단 절반 이상으로 높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물가를 또 만약에 그렇게 자극한 것일까? 당장 내가 주머니 쓸 돈이 없는데 뭐 이제 이런 여러 복잡한 생각들이 드는 상황에서 소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만약에 물가가 또 이렇게 자극을 한다면 또 이게 금리 얘기로 갈 텐데 그럼 한국은행도 물가 걱정 이제 또 집값 걱정 더하기 물가 걱정까지 해야 된다라는 얘기 같은데. 일단 저희가 일반 시청자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런 겁니다. 물가 상승률은 물가 지수의 증가율이죠. 그러니까 특정한 시점에 물가 수준을 통계 당국이 조사한 것을 네. 물가 수준, 물가 지수라고 하죠. 그래서 지난해의 물가 지수가 100이고 올해의 물가 지수가 105면 올해 물가 상승률이 5%가 되는 겁니다. 저는 아마 많은 분들께 여쭤보면 지금 물가가 높은가요? 라고 질문을 했었을 때 아니요, 물가 안 높은데요. 물가 낮습니다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비싸다고 생각. 모두가 거의 대부분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물가가 잡혔다고 느끼실까요? 가령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물가 지수가 100인데 올해 98이나 95 정도로 떨어지면 물가 수준이 떨어졌으니까 물가가 잡혔다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 3%, 5% 가까이까지 나오겠죠. 근데 그런 상황을 저희는 디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디플레이션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앞서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한국은행이 목표라고 있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라고 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지난해 100인데 올해 한 102 정도 되도록 하는 게 통화정책의 목표라고 하면서 지금 한국은행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물가가 올라가기는 올라갈 건데 너무 많이 오르게는 하지 않겠어라고 하는 게 지금 물가 정책의 목표인 겁니다. 네. 그럼 아마 많은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아, 내가 원하는 물가 정책은 그게 아닌데. 사실은 여기서 저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 의견을 물어보시면 저는 큰 틀에서 볼 때 지금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 압력이 높으려면은요 경기가 좋고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고 소비 수요가 늘어나야 물건 가격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가 그만큼 좋으냐? 경기가 좋냐라고 물어보시면 또 많은 분들이 아니요, 경기는 안 좋은데요라고 분명히 하실 겁니다. 네. 그게 엄살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온 것이 지난해 연말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많은 곳에서 1% 후반 2% 가까이 하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 너무 낙관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말씀드렸습니다. 성장률 전망의 하단을 열어놔야 될 것으로 보인다. 아. 지금은 이제 0%대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엄살인가요? 저는 엄살 아니라고 봅니다. 자칫하다가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세게 벌이고 또는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그러면 그렇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추경이 정부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만큼 어느 만큼 속도감 있게 집행되느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올해 초 출연 때에도 제가 이미 정책 대응의 무게 중심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와 같은 통화 정책에서 정부의 재정 지출과 같은 재정 정책으로 옮겨온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부터 금리 인하를 했지만 실상 금리 인하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네. 앞으로 더 낮추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분명히 통계상으로는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달 1.9%에서 2.2%대로 목표 수준 이상으로 올라온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좋으냐, 소비 수요가 많으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실제로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렸던 항목들을 요인별로 쪼개보면
물가 상승 기여도가 높았던 항목들은요. 외식 물가와 같은 서비스 쪽 그리고 생산품 쪽에서 가공식품입니다. 그럼 이게 왜 올라갔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실 수가 있어요. 금리도 올랐고 임대료도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고 식자재 가격도 올랐다. 그래서 우리는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럼 이것을 저희는 비용 요인으로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가공식품 가격이 왜 요즘 이렇게 많이 올랐어? 정부가 바뀌는 시기에 물가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시기에 기업들이 많이 올랐던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지금 요인은 혼재되어져 있지만 경기가 좋아서 물가가 오르고 있느냐? 그리고 또 최근에 그동안에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국제유가가 아주 급등했었느냐? 다행히 중동 전쟁이 지금 소강 국면을 잡혔죠. 맞았기 때문에 이나마라도 지금 상황이 나타나고 있지만 만약에 그게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물가는 더 올랐을 겁니다. 다행스럽게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가지 않은 수준에서 지금 또 관리가 되고 있죠. 네. 그것도 매우 다행인 겁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이 정도 수준이라도 나오고 있는 거다. 하지만 물가를 끌어오르고 있는 항목들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 이것이 물가 관리와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올해 한국 경제가 그다지 좋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많이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저희가 집값부터 물가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사실 아까 조 소장님은 언뜻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반기에 이제 한 차례 정도 더 금리 인하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두 분께는 이걸 제가 의견을 못 들었어요. 그럼 이제 종합해 보면 진짜 하느냐 이제 남은 금통위 동안 선택이 어떻게 될 것 같냐. 뭐 두 차례까지도 얘기하는 뭐 그런 전문가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단 교수님. 예, 뭐 그 물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다소 추상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을 조 소장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아주 그 와닿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말씀 아주 잘 들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거에 근거해서 또 지금 금리가 기본적으로는 그 우리나라 경제가 실물 경기 측면에서 슬랙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메꾸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한 차례 정도 이제 더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네. 이제 예상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금융 안정 부분과 경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각각의 정책 수단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은행으로서는 그런 정책 효과를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을 번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조영무 그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경기가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이 예측했었던 경제 성장률 보다 아래로 내려가게 될 것으로 뭐 8월까지 그렇게 데이터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럼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8월에 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 없겠죠. 근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 집값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다른 그 물가적 요소가 또 이제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네. 결국은 정책이라는 게 주어진 그 경제 여건에 따라서 이게 가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일단 전체적 그 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흐름으로 봤을 때 일단은 한 차례 더 금리 인하가 사실 뭐 우리 지금 이전까지 지금 2.5%인데 2%대까지 내려가야 될 상황으로 저희가 많이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하면서 경기가 조금이나마 회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이니까 이제는 2%까지 얘기가 나오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계속 안 좋다라고 하면은 뭐 한 차례 뭐 내지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두 차례까지도 하는 거를 한국은행이 망설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손 교수님. 경기가 매우 안 좋다는 면에서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된다는 면에서는 아마 누구나 다 동의를 할 텐데요. 저는 8월에 금리를 내리는 결정이 매우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바로 한 달 후에 결정이 나는 거라 제가 한 말이 뭐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지만 틀렸기를 바라지만 제가 2010년 이래로 정부가 내수 진작 등의 이유로 이렇게 추경을 했던 경우들을 한번 이번에 다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경을 한다는 거는 추경을 사실 요새 많지만 안 한 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내수 부진이 심각하다는 그런 내용인데
2010년 이후로 추경을 15번 했더라고요. 근데 그 추경 이후에, 추경 직후에 한국은행이 완화적인 통화정책까지 한 경우가, 즉 금리 인하를 한 경우도 있는지 봤더니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경제가 완전히 쇼크를 받았을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은 재정으로 돈을 많이 풀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 물가에는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네. 여기에 이거를 더 부추길 수 있는 그 통화 정책 완화까지 한다는 거는 그 물가를 책임지고 있는 중앙은행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뭐 추경이 35조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2022년만 놓고 보면은 거의 80조 가까운 추경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만큼 경기도 안 좋았습니다. 그때 한국은행은 어떻게 했느냐? 금리 올렸습니다. 한 번 올린 게 아니라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 6번 연속으로 올렸습니다. 경기 그렇게 안 좋은데 왜 올렸을까? 뭐 제가 지금 이제 올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 그때 그렇게 했던 그 이유들을 보면은 2020년, 2021년, 2022년 정부에서는 재정으로 계속 돈을 풀고 한국은행도 2022년에는 금리를 아주 빠르게 내렸잖아요. 뭐 비컷도 하고 해서. 그래서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자산 가격, 특히 부동산 가격이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 경기에 그 부담을 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그렇게 올렸던 상황이었거든요. 만약 지금 이 정부의 현금 지원 정책이 만약에 효과가 아주 좋아서 이번에 이게 마중물이 되어서 내수 경기도 살아나고 경기가 괜찮아지고 내년부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괜찮아진다면 한국은행이 이번에 8월이나 뭐 아니면 그 남은 분기 동안에 금리 내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많이 없을 겁니다. 네. 하지만 내년에 보면 선거도 일단 있고 또 관세를 비롯한 이 대외 불확실성이 뭐 하루아침에 다 타결돼서 없어지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그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런 재정을 통한 대규모 통화량 증가가 있다면 한국은행이 만약에 여기에서 금리를 내리는 것을 계속 금리나 사이클을 빠르게 그러니까 예상했던 대로 네. 내린다면 그것이 한 2, 3년 후에 큰 물가 압력으로 알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부담스러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그 저희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랑 기준금리 추이를 보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지금 1%포인트 정도 딱 갭이 있네요. 물가도 그 정도 낮았고 저희 그때 기준금리 수준도 딱 1%포인트 정도. 지금 저희가 2.5니까 당시 한 1.5 전후로 해서 금리가 계속 유지가 됐었네요. 그러니까 아직 그 정도까지 물가가 내려가야 한국은행도 사실은 추세적으로 그 정도 수준까지 금리를 내릴 거라는 이론은 떨어집니다. 지금 연도별로 보면. 제가 맞습니까? 소장님?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가 그 정도까지 떨어지려면 경기가 그 정도까지 안 좋고 수요가 그만큼 위축되어야 그런 상황이 오겠죠. 네. 저는 사실은 굉장히 송구한 게 지난해부터 앞서 말씀드린 전망과 비율을 말씀을 드리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이야기가 밝지가 못하다 보니까 제가 틀리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 번. 근데 불안한 예감이 어느 정도 지금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더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많이 큰 폭으로 빨리 낮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책 대응의 무게중심이 넘어온 재정 정책이 지금 추경을 진행하고 있지만 네. 사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7월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정부의 돈이 풀렸던 데는 항상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3분기에 돈을 푼다라고 한다면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는 3분기보다는 4분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올해 1, 2, 3, 4분기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데 그 효과가 좀 늦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정부가 최근에 적극적인 재정 집행 속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저는 이 때문이라고 봅니다.
제가 만나 뵙는 많은 국내외 이코노미스트 분들도 이것을 걱정하고 계시고요. 네. 자칫하다가 정부가 돈을 많이 썼는데 올해 경제 성장률 제고 효과가 크지 않으면 어쩌지 않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어렵게 쓰는 돈이잖아요. 세수가 제대로 거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번 출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부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 빚까지 내야 될지도 모르는데 재정 지출을 늘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예상보다도 올해 경제 성장률이 그다지 높아지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에 이 효과가 지속되지 못한다.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해 보면 올해보다 분명히 높아질 겁니다. 올해가 이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요. 그렇죠. 베이스 이펙트라고 경제 성장률도 GDP의 증가율로 계산되지 않습니까? 네. 올해 GDP가 낮았으면 내년에 그냥 평타만 쳐도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거예요. 근데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올해 성장률보다도 전 사실은 내년이라고 봅니다. 네. 만약에 내년에 성장률이 높아졌는데도 한 1% 초중반에 그쳐버린다. 2%가 안 된다. 네. 그러면은 아마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한국 경제는 장기 저성장 침체에 빠진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자신 있게 아니더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재정 지출을 할 때에도 올해 성장률도 중요하지만 지속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안타깝게도 올해 여름과 올해 가을이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요. 비유를 해보면 자칫 보릿고개처럼 느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쉽사리 금리를 못 낮추고 정부는 돈을 풀었다라고 하는데 그 효과는 본격화되지 않는데 네. 우리나라 GDP는 아직 2분기 통계는 안 나왔죠. 근데 1분기 데이터만 보면은 사실은 전방위적인 경기 둔화 상황입니다. 네. 성장률 자체도 마이너스였죠. 하지만 그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GDP를 구성하는 민간 소비, 건설 투자, 기업의 설비 투자, 수출, 심지어 정부가 쓰는 돈조차도 모두 다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였어요. 이런 적이 별로 없습니다. 어느 부문도 지금 자신 있게 한국 경제 성장을 높여준다라고 볼 수 있는 부문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이런 상황 때문에 만약에 뚜렷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자칫 올해 여름과 올해 가을이 보릿고개처럼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시기가 가장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좁혀서 올해 성장률은 여전히 소장님께서는 하방을 열어두고 0%대가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세요. 1% 도달. 지금 이제 다음 질문이 사실 이제 최근에 해외 IB 쪽에서 조금 우리 연간 성장률을 전망치를 조금 높여가지고요. 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와서.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져야 될 겁니다. 가령 트럼프의 관세 전쟁, 최근에 저희가 경험했었던 중동과 같은 지정학적인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이나 물류비 급등, 이러한 상황들이 한마디로 대외적인 요인들이 우호적으로 좀 작용을 해주고 정부의 재정 지출이 속도감 있게 집행이 되어서 생각보다 빨리 좀 성과를 내주고 그러면 1%대로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만약에 반대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미 많은 전망기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1%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께도 견해를 좀 듣겠습니다. 성장률로 지금 저희가 넘어왔습니다. 예, 뭐 그 해외 전망 기관들에서 좀 높아졌어요. 네. 그 향상을 시켰다 그러고 뭐 당연히 지금 조 소장님께서 그 GDP의 지출 항목을 구성하는 소비, 투자 중에서도 또 이제 뭐 건설 투자, 수출 뭐 하나 좋은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그 재정도 근데 그 가운데서도 또 우리나라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서 재정 지출까지도 지금 억제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그럼 결국은 그 지출 측면에서 한 부분이 일단은 정부 쪽이 해결이 됐다라고 하면은 상승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할 것이고 네. 그 소비 심리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또 지금 그 소비 쿠폰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집행하는 게 이제 그래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그게 한 0.2%포인트 정도 네. GDP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렇게 되면은 하여간 뭐 저는 바라건대 그 기업들의 투자 심리도 좀 회복이 되길 바라는데 사실 금리 가지고 기업들이 투자 의사 결정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경기 변동 측면하고 지금 조 소장님 말씀하신
우리 그 잠재 그 성장력에 대해서는 그걸 높이는 방법은 조금 다르게 이제 접근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뭐 지금 현 정부가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뭐 AI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겠다거나 사실 근데 그게 잠재 성장률을 놀리는 방법은 아주 그 쉽지는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가 아니죠. 올해 이제 그 경제 전망 수준을 지금 말씀드린 좀 긍정적인 요소로 보자 그러면은 어쨌든 한국은행이 지난번에 전망했었던 것보다는 한 0.3%포인트 정도는 최소한 좀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수 교수님. 저는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했는데요. 먼저 트럼프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여기서 이 숫자를 하나를 말하는 게 참 네. 의미가 없다고도 생각하지만 그 무역 협상이 잘 된다는 그런 낙관적인 가정하에 네. 그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그 수치는 결국에 지금 곧 있을 이 소비 쿠폰 이것의 소비 진작 효과가 얼마나 클 것이냐 이것이 크게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작년 GDP가 2,500조 원, 이번에 소비 쿠폰에 들어간 예산 규모가 한 13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래 하려고 했던 소비는 다 하면서 소비 쿠폰으로 받은 돈까지 추가적으로 다 쓰면 이건 올해 뭐 11월 지나면 없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네. 다 쓰겠죠. 네. 그러면 2,500조 분의 13조 하면은 한 0.5% 정도 되거든요. 이거 이렇게만 되면은 우리나라 GDP 성장률 0.5% 포인트 오르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는 안 되죠. 돈을 받으면 그것이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지난 코로나 때의 상황을 KDI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그 한 20%에서 30% 정도 추가적인 소비 지출이 발생한다. 내가 100을 받으면 그 100을 다 쓰긴 하지만 그중에 70, 80 정도는 원래 쓰려고 했던 거 그걸로 쓴 거고 한 20, 30 정도만 추가 소비 지출이 생긴다는 건데요. 그런 거 뭐 여러 가지 패턴이 네. 비슷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하다고 가정을 한다면 한 GDP 성장률은 0.1에서 0.15% 포인트 정도 상승한 1% 내외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하시네요. 이게 아까 추세도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최근에 OECD에서 우리 잠재 성장률을 공식적으로 1%대로 이제 낮췄더라고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한국은행이나 KDI에서도 잠재 성장률 2%는 깨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공식 통계로 나오니까 또 좀 새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경제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의 일단 차이가 저희가 기초 체력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잠재 성장률을 이번 1% 떨어진 거 우리가 구조적으로 많이 바꿔야 되는 과제들까지 포함하면 불가피하다. 지금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결이 돼서 다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연합뉴스 기자분께 그 건 관련해서 OECD. 연락을 받고 네. 그래서 연합뉴스에서 처음 기사화되고 이제 많은 언론에서 그 이야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숫자를 확인을 했었고요. 근데 저는 연구자로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나라의 경제 체력, 이 정도 달릴 수 있는 속도 이런 거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경제는 오랫동안 달리지 않습니까? 뭐 100m만 달리고 말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뭐 42.19 마라톤을 달리는데 특정 구간에서 좀 빨리 달릴 수도 있고 또는 좀 늦게 달릴 수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그 달리기 선수의 체력 또는 실력 이런 것을 감안하는 거라고 한다면 사실은 저는 잠재 성장률은 장기적인 평균 성장률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은 특정 연도에 어느 국가의 잠재 성장률이 2.0이다, 1.9다라고 하는 게 저는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같은 시기를 대상으로 발표를 한 한국은행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뭐 특정 연도는 아니지만 뭐 3년 평균, 5년 평균으로 해서 이미 2.0입니다. 그 이야기는 대상 기간의 특정 연도는 이미 1% 후반으로 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네. 어차피 잠재 성장률은 공식적인 숫자는 없습니다. 특정 국가의 GDP처럼 통계당국이 집계해서 발표한 숫자도 아니고요.
연구기관 또는 국제기구마다 자기들의 방법론으로 계산해서 이 나라의 경제 체력은 이 정도야라고 해주는 숫자죠. 네. 하지만 한 가지는 명확합니다. 한국 경제 잠재 성장률 추정치에 대한 숫자는 10년 평균이건 5년 평균이건 3년 평균이건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특정 연도에 대한 숫자이건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달리기 속도를 높일 수 있을까?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뭐 일하는 사람을 늘리거나 일하는 시간을 늘리거나 투입되는 돈이나 자본의 양을 늘리거나 이도 저도 아니면 생산성, 혁신성,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이미 우리나라 인구는 줄고 있고 늙고 있고 인구 측면에서 이것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고요. 뭐 돈을 투입하는 것도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지난 몇 년 동안 버텨왔던 것은 사실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성, 효율성, 혁신 이런 걸로 버텨왔던 겁니다. 그럼 왜 떨어지느냐? 이게 한계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실 높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대거 은퇴 시기를 맞고 있는 노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든 너무 일찍 은퇴해서 일 그만두시지 마시고 생계를 위해서건 국가 경제를 위해서건 조금 더 일하시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여성 노동력 또는 청년층의 마찰적 실업 이런 것을 줄이는 것도 도움은 될 겁니다. 하지만 쉽지 않잖아요. 이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인구적인 방법은. 결국은 앞서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업들의 노력, 국내에 대한 투자, 생산성 혁신 이런 부분으로 단기적으로는 기댈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는 기업 경제 활동을 보다도 육성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미국 연준은 별로 중요 고려 대상이 아닙니까? 저희가 언제부턴가 이제 연준을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이런 이제 금통위 같은 거 저희 토론 다룰 때 예전에 이제 연준과 금리 격차 지금 보면 이제 연준은 3.5, 저희가 딱 2.5, 1%포인트 딱 그 차이가 나는데 모르겠어요. 사실 미국도 이제 금리 결정을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좌지우지하려는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하니까 어느 순간 기존 우리 전통적인 공식이 다 깨져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가 그 미국 연준 기준금리는 3%포인트 더 낮춰야 된다라는 네네. 얘기를 해가지고 야 뭐 거의 제로까지 낮추라는 얘기죠.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근데 또 그거를 또 연준 지금 총재는 또 완전히 무시를 하는 이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내지는 그 경제 전문가로서 그 정치인 트럼프가 얘기하는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뭐 동의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거를 논리적으로 반박을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연준은 자기들만의 스탠스를 데이터를 보고 간다라는 이제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트럼프가 그렇게 강하게 나서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을 텐데 그걸 그렇게 계속 압박을 하면은 연준 총재 입장에서는 어떤 네. 압박에 굴복하는 형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지금 계속해서 금리를 동결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연준의 논리를 보면 어쨌거나 지금 관세 정책이 계속 불확실성이 아주 사라지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또 이제 뭐 관세 정책 자체가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시간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그거를 연준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비용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요소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확대되는 것을 막는 게 연준의 의무이고 하다 네. 보니까 일단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에 그 연준이 그 경제 전망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점도표도 같이 나오고 하면서 일단은 연준 전체의 입장은 경기가 다소 둔화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금리를 낮출 필요성이 한두 차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도 연준이 속 시원하게 금리를 내리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여러 고려 요소 중에서 그래도 좀 한 부담 덜고 내릴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결국은 하반기에 남은 추세가 저희한테도 중요하겠네요. 송 교수님. 예, 그 주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 연준은 아주 신중하게 금리 인하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예전 한 몇 년 전에 물가 예측에 대해서 큰 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게 템포러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가 확정되고 그것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본 다음에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뭐 한미 간의 금리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안 낮추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금리를 낮추면 한미 간 금리 차가 더 벌어져서
자본 유출이 생기고 원달러 환율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새 그런 얘기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런 걱정을 크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의 결정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금리 결정을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이 그 원달러 가치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을 해보면 사실 글로벌한 달러 인덱스의 그 효과가 그 영향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 나머지가 뭐 국내 펀더멘탈이나 아니면은 국제 수지, 금리 이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은 그 계속 경기 하강의 우려가 있고 또 대규모 재정 적자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달러 인덱스가 가까운 미래에 갑자기 반등을 해서 달러화가 이렇게 세질 가능성은 그런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런 한국은행이 너무 한미 간의 금리 차 때문에 그 신경을 쓸 필요는 그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네.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순위에서는 뭐 예. 그렇게 앞에 둘 필요는 없다, 현재 상황으로서. 예, 예.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를 2.5%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영화먼 토크쇼 직설 마치겠고요. 여기는 모든 경제가 보이는 SBS 퀴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